여러분, 이 발목 사진 한번 보세요. 피멍이 든 게 아닙니다. 스케이터에 하도 눌려서 피부 조직이 아주 변색되고 죽어버린 겁니다. 동계올림픽 메달, 가문의 영광이죠. 하지만 정형외과 의사인 제 눈에는 이 메달이 선수들이 평생 쓸 관절을 미리 당겨 쓴 가옥의 대출처럼 보입니다. 화려한 금메달 뒤에 숨겨진 잔인한 진실. 왜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은퇴하자마자 명예의 전당이 아닌 병원 재활실부터 향하는지 오늘 그 진짜 이유를 정형외과 의사의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올림픽 선수들의 부상 얘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실수해서 다쳤나 보다. 그러게 좀만 더 조심하지.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들이 실수해서 다치는 걸까요? 아니면 다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관절이 손상되는 방식은 선수든 일반이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선수들은 같은 동작을 훨씬 더 강한 힘으로 훨씬 더 많은 횟수로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선수들의 몸에서는 우리가 나중에 겪게 될 문제들이 더 빠르고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제부터 보실 이야기들은 누가 어떻게 어떤 부상을 당했다가 아니라 다칠 수밖에 없었던 선수들의 이야기입니다.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을 얘기할 때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차준환 선수입니다. 차준환 선수는 이번 2026년 동계올림픽 남자 싱글 피겨스케이팅에서 4위를 기록하며 역대 한국 남자 스케이팅의 최고의 성적을 냈습니다. 비록 판정 논란으로 아쉽게 메달과는 인연이 닿지 않았지만 그가 대한민국 남자 피겨를 대표하는 선수이자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차세대 피겨스타라는 점은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완성도 높은 연기 뒤에는 늘 부상 위험이 따라옵니다. 오프닝에서도 한번 보셨죠?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예전 한 방송에서 차준환 선수가 공개한 자신의 발사진입니다. 사진을 보면 발목 부분의 피부색이 다르죠? 스케이트에 계속 눌리고 멍이 들기를 반복한 끝에 피부가 아예 변색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차준환 선수는 오른쪽 발목에 물이 차고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경기를 출전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차준환 선수의 발목 상태는 개인의 특이점이 아닌 피겨스케이팅이라는 종목이 가진 구조적인 부담에 가깝습니다. 피겨에서 점프 후 착지할 때 발목에 실리는 무게가 어느 정도일까요? 본인 체중의 5배에서 7배입니다. 60kg인 선수라면 순간적으로 약 400kg의 충격이 발목에 꽂히는 거죠. 이 충격은 가장 먼저 발목을 통과하고 무릎, 고관절 그리고 허리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이 충격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같은 방향, 같은 패턴의 점프와 착지를 하루에 수십 번, 수년간 반복하다 보면 발목 관절과 인대, 힘줄에도 미세한 손상이 계속 누적됩니다. 그래서 발목 부상은 피겨 선수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부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차준환 선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빙판이의 여왕으로 불렸던 김연아 선수 역시 선수 생활 동안 발목 부상과 통증으로 꾸준히 고생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눈으로 보기엔 완벽한 착지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발목 관절이 계속해서 충격을 받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튼튼한 금속이라도 한 번의 충격은 버티지만 같은 곳을 계속 충격을 준다면 언젠가는 부러지고 깨지듯이 반복된 충격이 관절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반복 부담이 더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대표 종목은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쇼트트랙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종목이죠. 쇼트트랙. 이번 올림픽에서도 어김없이 메달을 쏟아냈습니다. 역전의 역전을 반복했던 여자 3000m 계주. 정말 짜릿했죠. 특히 김길리 선수는 여자 3000m 계주에 이어 1500m 개인전에서도 금메달을 차지하며 2관왕을 올랐는데요. 사실 이 영광 뒤에는 남모를 고통이 숨어 있었습니다. 김길리 선수는 이번 대회 내에 극심한 허리 통증을 안고 경기에 임했는데요.
시상대 위에서 환하게 웃던 그 모습 뒤로 경기 직전까지 진통제에 의지하며 허리조차 제대로 펴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쇼트트랙은 속도, 균형, 반응 속도까지 선수들의 신체적 능력이 극한까지 요구되는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쇼트트랙에서는 다른 종목에 없는 치명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짧은 트랙을 항상 한 방향으로 돈다는 겁니다. 쇼트트랙은 경기 내내 111.12m 길이의 트랙을 시속 40km 이상의 속도로 반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그리고 선수들 자세를 보면 공기 저항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허리를 잔뜩 숙인 상태로 탑니다. 이 말은 곧 한쪽 무릎은 항상 깊게 굽어지고 반대쪽 다리는 계속 밀어내고 골반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 유지되고 허리는 회전된 상태로 버텨야 한다는 뜻입니다. 쇼트트랙 자세는요, 평지에서 하루에도 못합니다. 심지어 거기에 원심력이라는 힘까지 얹어지죠. 이걸 수만 번 반복하다 보니 골반도 틀어지고 무릎 연골은 한쪽으로 집중적으로 닳아 없어집니다. 그래서 쇼트트랙 선수들에게 가장 흔한 부상은 무릎 반월사 연골 손상, 무릎 연골 마모, 그리고 김길리 선수도 겪은 허리와 골반의 만성 통증입니다. 넘어져서 다치는 게 아니라 안 넘어지기 위해 버틴 자세가 관절을 서서히 갉아먹는 구조인 거죠. 실제로 많은 쇼트트랙 선수들이 선수 시절에는 물론이고 은퇴 후에도 무릎 통증과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김연아 선수 통증이 완벽한 착지의 반복에서 오는 충격 때문에 왔다면 쇼트트랙 선수들의 통증은 완벽한 자세의 반복에서 오는 셈이죠. 동계올림픽 선수의 부상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선수가 있죠. 바로 미국의 스키 여제 린지 본입니다. 올림픽 무대에서 수많은 메달을 거머쥔 그녀에게는 또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불사조죠. 그녀는 커리어 내내 계속된 부상에 시달렸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 반월사 연골 손상, 무릎 수술, 그리고 자잘한 부상까지. 보통의 선수라면 커리어가 끝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매번 선으로 돌아왔고 메달을 손에 쥐었죠. 그래서 그녀의 메달 숫자만큼이나 돌아온 횟수로 기억되는 선수인데요. 한때 동계올림픽과 월드컵 무대를 지배했던 그녀가 이번 동계올림픽을 통해 6년 만에 다시 올림픽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린지본의 커리어를 따라다녔던 부상은 이번에도 그녀를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올림픽 개막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부상을 당했고 짧은 시간 동안 치료와 테이핑, 진통제에 의존해 다시 경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오른 올림픽 레이스에서 결국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입으며 그녀는 다시 올림픽 무대를 떠나야 했습니다. 린지본의 주 종목은 알파인 활강입니다. 활강은 동계 종목 중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위험한 종목으로 꼽힙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산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선수들의 속도는 무려 시속 100km를 넘습니다. 급경사 코스에서 점프와 착지가 반복됩니다. 특히 무릎 관절은 착지 순간에 수직 충격, 고속 주행의 비틀림에 계속 시달리게 되는 거죠. 린지본의 무릎은 이미 여러 번의 수술로 한계치를 넘었습니다. 아무리 수술하고 회복됐다 해도 관절은 이제 그 격렬한 시합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아무리 정신력이 강해도 우리 몸의 부품에는 유통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가장 잔인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올림픽은 항상 가장 빛나는 장면만 남기고 지나갑니다. 기록, 메달, 환호. 하지만 그 순간을 만들기 위해 선수들의 몸은 수년 동안 한계를 넘나들며 버텨왔습니다. 동계올림픽의 선수들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들의 극적인 서사가 아니라 관절과 몸이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쉽게 소모될 수 있는지를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건 선수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잘못된 자세를 반복하며 관절을 가불에 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버티느냐가 아니라 언제 멈추고 제때 치료받느냐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몸은 메달의 영광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통증과 손상은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않은 것, 그것이 선수에게도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